안녕? 내가 또 왔어. 우선 저번 글에 달린 질문들에 대답부터 하고 시작할게. 하지만 모든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좀 자주 보이는 질문들을 한데 모아 답변하도록 할게. 자, 우선 내가 정확히 어디에 근무하는지 밝히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 현실적으로 내가 적은 이야기들 때문에 나는 꽤 큰 곤경에 처하거나 직업을 잃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근무지를 알려주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 근무지의 대부분은 야생 지역이라는 것 정도는 알려주도록 할게. 이 지역은 수백 마일에 걸친 깊은 숲과 그 주위를 가로지르는 산악지대, 그리고 몇 개의 호수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여전히 그 계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더라고. 너희 말처럼 내가 내 상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 계단의 정체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상사가 답을 알고 있을지는 둘째치고 그런 행동은 내 직장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란 걸 이해해줘.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산림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은퇴한 상관이 있거든? 한번 그 사람에게 계단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 아마 이번 주말쯤이 될 거야. 뭔가 답변을 얻으면 너희에게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할게. 그리고 산림 구조대원이 되는 법을 묻는 사람도 많았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너희 지역 근처에 산림 부서를 찾아가 보라는 거야. 숲이 우거진 지역의 산림 부서에서는 대개 트레이닝 코스를 운영하거든. 거기서 각종 조치와 대처법을 배우고 일반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거야. 사실 나도 그런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 이 일에 입문하게 되었어. 몇 년 정도 자원봉사 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결국 정식 대원으로 선발될 수 있었지. 난 이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 때때로 생기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좀 괴롭지만 말이야. 좋아.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시간이야. 내가 막 트레이닝 코스를 마치고 처음으로 실제 구조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의 일이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울 때였지. 어느 날 아침 어떤 부부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 말을 하던 건 남편 쪽이었지. 목소리가 하도 상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었어. 전화 뒤편에서는 그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남편은 제발 이쪽으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지.
우리가 부랴부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그의 부인을 부축하고 있었어. 그리고 부인 쪽은 잔뜩 웅크린 채 품에 뭔가를 안고 있었지. 그녀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그리고 남편은 계속 흐느끼고 있었지. 그때 남편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 그리고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했지. 하지만 이런 산악 지형에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그녀의 상태가 걸을 수 없을 정도냐고 물었어. 남편은 하도 흥분한 상태여서 베테랑 대원 중 한 명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해야 했지. 나는 아내 쪽으로 가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물었어. 그녀는 딱딱하게 굳은 채 뭔가를 꼭 껴안고 벌벌 떨고 있었어. 나는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아 그녀가 품에 뭘 안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 그것은 온통 피로 뒤덮인 무언가였지. 어렴풋이 그것의 형태를 확인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것은 작은 아이였어. 죽은 것이 분명해 보였지. 아이의 머리는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온몸에는 작은 생채기가 가득했어. 살면서 시체를 본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린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머리가 온통 멍해졌어. 정신을 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테랑 대원 중 한 명에게 상황을 설명했어. 부인을 진정시키고 사망한 아이를 확인할 수 있게 설득하는데 모두 1시간이 걸렸어. 우리가 아이를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부인은 심하게 발작하며 절대로 애를 뺏어갈 수 없을 거라고 했지. 아이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자기와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그러다 마침내 베테랑 대원 중 한 명이 그녀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의 시체를 우리에게 건넸어. 우리는 그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데 성공했지. 그리고 응급진료팀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그들은 아이가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었지. 머리에 받은 강한 충격으로 인해 단숨에 사망한 것 같다고 말이야.
그리고 일은 마무리되었어. 내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었지. 하지만 나는 진료팀의 간호사 중 한 명과 친한 친구였고, 나중에 그녀를 통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해들을 수 있었어. 그 부부는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애가 보채기 시작해서 부부는 걸음을 멈췄지. 아빠 쪽이 애를 유모차에서 꺼내 안고 있었대. 애가 좀 진정하고 조용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아빠는 애한테 옆쪽의 작은 도랑을 구경시켜주고 있었지.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와 아이 쪽으로 다가왔어. 그러다 결국 진흙으로 된 바닥을 잘못 디디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 쪽으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지. 아빠는 아이를 떨어뜨렸어. 아이는 20피트쯤 되는 도랑 아래로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지. 아빠는 허겁지겁 도랑을 뛰어내려갔어. 하지만 아이는 겨우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지. 그만한 사고를 버텨낼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아이는 죽었어. 두 부모님 앞에서 말이야. 연이어 발생한 우연들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된 거지. 이게 바로 내가 겪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중 하나야.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야. 동물에 대한 얘기지. 사실 난 동물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해보진 못했어. 왜냐면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 야생 동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 곰들이 좀 살고 있긴 한데 걔들은 보통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 그 외에 볼 수 있는 동물들은 모두 작은 놈들 뿐이지. 코요테나 너구리들, 아니면 스컹크 같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바로 무스들이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무스는 진짜 성질이 더러워. 그 커다란 사슴 녀석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지. 그리고 네가 암컷 무스와 그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마주쳤다면 신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거야. 한 번은 커다란 수컷 무스에게 쫓기다가 나무에 기어 올라간 남자가 구조 전화를 건 일도 있었지.
아마 너희 중 누군가는 그게 우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사실 무스 얘기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지. 하지만 실제로 쫓기는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야. 아무튼 무스를 조심하라고. 좋아. 이번엔 좀 무서운 이야기야. 내가 잊어버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곤 하는 그런 이야기지. 만약 누군가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일에 겁을 먹지 않는 편이 좋겠지.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던 이유야. 내가 바로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거든.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이직을 고려하기도 했어.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조금 꺼림칙하긴 해. 아무튼 얘기를 시작해보자고. 그건 봄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의 일이었어. 어느 날 전형적인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왔지. 4살짜리 여자아이가 가족이 캠핑하던 장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아이가 사라진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지. 그녀의 부모님은 다른 모든 부모님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 우리 아이는 혼자 어디로 가버릴 애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 옆에 항상 잘 붙어 있었다. 그녀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등 말이야. 우리는 아이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대형을 갖춰 수색을 시작했어. 나는 내 동료 한 명과 한 조를 이루어 맡은 구역을 조사하고 있었지. 우리는 거의 2시간을 꼼꼼하게 수색했어. 그러다가 어느 작은 계곡 앞에서 갑자기 귀에 충격을 느끼며 멈춰서게 되었지. 우리는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어. 단순한 기압 차이 때문이라고 하기엔 꽤 귀가 멍멍했어. 그런 상태는 우리가 10피트를 걸어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지. 나는 내 동료에게 너도 아직 귀가 멍멍하냐고 물으려 했지. 하지만 그러기 전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기차가 달려가는 것을 귀 바로 옆에서 듣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지. 그런 소리가 모든 방향에서 일시에 들려왔어. 심지어
우리 발 아래에서도 말이야. 내 동료가 나를 보며 뭐라고 크게 외쳤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 도대체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 내 추측은 그것이 산사태라는 것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절벽 근처에 있지 않았어. 그리고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 그러다가 소리는 갑자기 들려온 것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졌어. 마치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었지. 우리는 몇 초간 서 있다가 사방이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서히 평범한 숲속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지. 내 동료는 나에게 그게 대체 뭐였냐고 물었어. 하지만 나는 대답해줄 말이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간 서 있었지. 나는 무전기를 꺼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나 확인해 보았어. 하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나와 내 동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소녀를 찾아 이동하기로 했지.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전기를 체크했고 아직 아무도 그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지. 결국 수색은 밤까지 계속되었어. 그 소녀의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해야만 했지. 나와 내 동료는 계속 한 조를 이룬 채였어. 우리는 야간 수색 방침대로 계속 몇 분 간격으로 사라진 소녀의 이름을 부르며 걷고 있었지. 그때쯤에 나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소녀를 찾고 싶었어. 어린 아이가 한밤중에 혼자 어두컴컴한 숲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건 너무 끔찍했거든. 이런 깊은 숲속은 훤한 대낮에도 아이들을 겁먹게 만드는데 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지.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우리의 외침 역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 그러다 결국 자정이 넘어서 우리는 복귀하여 집합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어. 그런데 우리가 반쯤 되돌아갔을 때 내 동료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의 손전등을 우리 앞쪽으로 비췄지. 우리 앞쪽엔 죽은 나무들이 넘어진 채 엉망으로 쌓여 있었어. 나는 그에게 왜 멈췄냐고 물었지. 그는 내게 잠깐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어. 나는 그의 말에 따랐지. 그러자 잠시 후 저 멀리에서 어린 애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 나와 동료는 서로를 쳐다본 후 사라진 소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그 소리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울음소리는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어. 여전히 그저 울고 있을 뿐이었지. 우리는 죽어 넘어진 나무들을 돌아가느라 시간을 소비해야 했어. 그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내 동료에게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지. 내 동료는 자기도 그런 기분이 든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 우리는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섰어.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 그리고 또 한 번 귀를 기울이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그 기묘한 느낌의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야. 작은 흐느낌에서 한 번 크게 울고 그 다음은 작은 딸꾹질, 그리고 다시 작은 흐느낌으로 돌아가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고 있었지. 그건 매번 정확하게 같은 소리였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야. 누구도 그런 식으로 울지는 않지. 그리고 누구도 그런 식으로 우는 것은 불가능했지. 정확히 같은 소리를 정확히 계속 반복하면서 말이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나와 내 동료는 곧장 뒤로 돌아 도망가기 시작했어. 내가 그 정도로 침착함을 잃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야.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분명 심각하게 끔찍한 기운이 맴돌았어. 도저히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었지. 우리가 집합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른 대원들에게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어.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지. 우리는 결국 실종된 소녀를 찾진 못했어.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지. 실종된 사람의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어. 아주 작은 흔적, 최소한 시체라도 발견되어야 정상이지. 하지만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해. 그 소녀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지듯 실종되어 버린 거야. 나는 소녀의 실종과 그 귀가 멍멍한 소리, 그리고 그 한밤중의 기계적인 울음소리가 서로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진 모르겠어. 하지만 세상엔 우리가 절대로 이유를 밝혀낼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건가 봐. 좀 찝찝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 그래, 오늘은 일단 여기서 줄일게. 다음에 다른 얘기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줘. 그럼 다들 안전한 산길 되길 기원할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